40대의 삶, 현재의 나가 아닌 존재를 인간은 배신하는 쇼펜하워. 우리 의지가 곧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쇼펜하워의 부차적 저작권. 쇼펜하워의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는 아서 쇼펜하워의 철학적 에세이로 그의 비관주의 사상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에세이를 통해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고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통의 원인과 본질을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1. 욕망과 고통의 필연성. 쇼펜하워는 인간의 의지, 즉 욕망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의 주된 주장 중 하나는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차원까지 확대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을 느끼며 이는 만족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설사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게 되므로 고통의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쇼펜하워에 따르면 이러한 욕망의 충족은 일시적이며 영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이를 고통과 권태의 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고통을 느끼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에 빠진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이 과정에서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스칼피타. 삶의 본질로서의 고통. 쇼펜하워는 고통을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며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자 인간의 존재 자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철학에서 인간의 삶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불가피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합니다. 특히 그는 삶에서의 고통이 단순한 불운이나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이 존재하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쇼펜하워는 고통을 인간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고 의미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3.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쇼펜하워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위지의 억제를 제안합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 만큼 이 위지를 억제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위지의 억제는 단순한 욕망의 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예술과 명상이 인간이 의지를 억제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음악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예술 형태로 보았으며 음악이 인간의 의지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인간이 고통을 잊고 순수한 미적 경험에 빠져들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예술은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습니다. 4. 비관주의적 관점. 쇼펜하워는 인간의 삶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관주의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고통이 삶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관주의는 단순히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고통의 본질을 인식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비관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쇼펜하워는 이를 통해 인간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고통을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는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철학적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5. 불교적 사상과의 유사성. 흥미롭게도 쇼펜하워의 비관주의는 불교의 사상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욕망이 고통의 원인으로 간주되며 이를 줄임으로써 인간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쇼펜하워는 자신이 불교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철학은 불교의 고통과 욕망에 대한 개념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을 억제하고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6. 실천적 철학으로서의 고통 인식. 쇼펜하워는 고통의 인식을 단순히 철학적인 사색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실천적 철학으로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개인의 정신적 성장과 성숙에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 큰 연대감과 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통이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라는 그의 주장은 쇼펜하워 철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을 탐구하며 쇼펜하워의 철학적 비관주의와 인간의 의지, 욕망, 그리고 예술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비관적이지만 동시에 실천적인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담. 아서 쇼펜하워가 1851년에 출간한 철학적 에세이 모음집으로 그의 주요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는 달리 비교적 덜 학문적이고 더 대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사상의 다양한 측면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입문서로 평가받습니다. 부차적 저작과 여담은 두 부분으로 나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비교적 간결한 에세이와 사색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철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을 다룹니다. 1. 실용 철학. 쇼펜하우어는 그의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철학적 조언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필연적으로 고통과 권태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제안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의지를 억제하고 욕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한할수록 고통도 커지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적인 상황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피하는 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라는 조언을 자주 했습니다. 삶의 고통과 비관주의.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비관주의의 대표적 예로 인간의 의지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고통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삶 자체를 고통과 권태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수에 비유했습니다. 의지는 욕망의 본질로 인간은 이 의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것을 억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명상과 예술을 의지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3. 윤리와 도덕. 쇼펜하우어는 윤리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동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타주의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며 개인의 윤리적 행동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윤리관은 칸트의 의무윤리와 대조적으로 동정심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윤리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진정한 윤리적 행동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4. 예술과 미학.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을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음악을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았으며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잠시나마 억제하고 순수한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현실 세계를 초월하고 일시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의 힘이 인간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5. 철학적 명상. 부차적 저작과 여담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사유가 여러 주제에 적용된 결과물입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목적, 인생의 본질, 그리고 고통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의지와 표상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명상적으로 풀어내며 의지의 억제가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열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명상을 통해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했으며 인간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성찰했습니다. 부차적 저작과 여담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저작입니다. 이 책은 그의 사상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철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 윤리적 견해,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이 책은 철학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중요한 철학적 사상을 요약하면서도 그의 주요 저작에 비해 비교적 읽기 쉬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학적 대중서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철학 역사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삶은 고통이다 라는 명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무의미함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삶의 어두운 면만을 강조하는 철학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에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을 통해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삶, 고통과 고독의 연속.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헬리크 알렉산더 쇼펜하우어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고 어머니 요하나 쇼펜하우어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후 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이는 쇼펜하우어의 내적 고립감을 심화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문학적 활동에 몰두하며 쇼펜하우어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쇼펜하우어는 가족과의 연결이 거의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독과 내적 어려움은 그의 철학적 사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칸트와 플라톤의 사상을 깊이 탐구했지만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적 체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인간의 삶이 의지라는 무한한 갈망에 의해 지배되며
이 갈망이 인간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과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을 설명하고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제시합니다. 삶은 왜 고통인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의지입니다. 그는 세계가 물질적 현실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이 의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으로 끊임없는 갈망을 통해 존재를 지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의지는 만족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의지는 인간에게 영원한 결핍을 가져옵니다. 무언가를 이루거나 소유하더라도 인간은 곧 더 큰 갈망을 느끼고 그로 인해 다시 고통을 경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삶의 원형적 순환이라고 불렀으며 만족은 순간적일 뿐이고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결핍과 고통의 반복입니다. 이 원형적 순환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통을 강조하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철학적 탐구의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는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고통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고통을 수용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을 통한 해방.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을 통해 인간이 일시적으로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위지로부터의 해방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술의 경험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서 벗어나 보다 순수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윤리적 자각과 연민.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민을 통해 인간이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마음가짐으로 개인적 욕망에서 벗어나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자신만의 고통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고통을 이해하는 도덕적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연민은 인간 존재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욕적 삶. 쇼펜하우어는 궁극적으로 고통을 극복하려면 의지와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성공이나 즐거움을 좇지 않는 삶을 통해 이 인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깨달음과 비슷한 개념으로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욕적 삶은 일시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존재와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통찰. 오늘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욕망의 충족을 요구합니다. 성공, 부, 명예 등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은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적 평화와 의미를 찾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긍정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은 더 깊은 의미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 찾기.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성취가 아닌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통제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성취에 있지 않고 개인의 내면적인 성숙과 이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대사회의 물질적 기준을 넘어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결론.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삶을 고통스럽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예술, 연민, 금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삶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적 평화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자인 아버지 덕분에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함부르크에서 운영하던 한 상점의 창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하여튼 쇼펜하우어는 21세의 적잖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덕분에 밥벌이를 걱정하지 않고 철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삶이란 재미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나는 삶에 대해 성찰하며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이런 성찰의 결과는 쇼펜하우어가 발간한 책의 제목에 그대로 집약되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세계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질 세계는 그 세계를 이해하려는 정신 세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외적 세계는 그 존재를 관찰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각 주체의 의지는 독립적이다. 따라서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또한 의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스러운 의지는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80억의 의지가 충돌하는 세계에서 갈등과 고통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행복은 그 자체로 실증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행복의 추구는 의지를 꺾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는 즐거움과 자존심이 세 가지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소유물, 즉 우리가 가진 것이고, 둘째는 명성이나 평판,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갖는 생각이며, 셋째는 인격, 즉 사람의 됨됨이이다. 처음 두 가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소유물은 언제라도 깨지거나 도난당할 수 있고, 명성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인격은 나만의 것이다. 우리는 의지대로 움직인다. 그런데 모두의 의지가 제각각이다. 따라서 행복의 비결은 의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나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조화가 합리적이고 유쾌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의지가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특징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의 의지가 곧 우리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를 거부하고 다른 나가 되려 하는 것만큼 모순된 삶은 없다. 현재의 나가 아닌 존재를 바라지 말라. 얼핏 생각하면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런 삶은 고통스러운 존재론적 위기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까발리고 그런 후에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듯한 의지의 표출을 가차없이 억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 삶은 미스터리 투성이고 우리 꿈은 좌절되기 일쑤이며 우리가 노력해서 거두는 성과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지대로 사는데 익숙해지는 편이 훨씬 낫다. 체념의 기술을 터득하는 길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희망이 좌절되면 체념할 줄 알아야 한다. 체념은 빠를수록 훗날을 위해서도 더 낫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으로 1819년에 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책은 1844년 재판이자 최종판이 출간되었을 때 무려 11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란 결코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은 맹목적인 의지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인생살이는 결국 고통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대중적 명성을 안겨준 책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책으로 1851년에 출간된 소품과 보일집에 실린 수필과 성찰의 일부인 아포리즘들이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주옥 같은 아포리즘들을 소개합니다. 1. Man can do what he wills, but he cannot will what he wills. 2. They tell us that suicide is the greatest piece of cowardice, that only a madman could be guilty of it, and other insipidities of the same kind, or else they make the nonsensical remark that suicide is wrong, when it is quite obvious that there is nothing in the world to which every man has a more unassailable title than to his own life and person. 3. Talent is like the marksman who hits a target which others cannot reach. Genius is like the marksman who hits a target as far as which others cannot even see. 4. A man can be himself only so long as he is alone, and if he does not love solitude, he will not love freedom, for it is only when he is alone that he is really free. 5. The two foes of human happiness are pain and boredom. 6. The doctor sees all the weakness of mankind, the lawyer all the wickedness, the theologian all the stupidity. 7. What is most opposed to the discovery of truth is not the false appearance that proceeds from things and leads to error, or even directly a weakness of the intellect. On the contrary, it is the preconceived opinion, the prejudice, which, as a spurious a priority, is opposed to truth. 8. Every state of welfare, every feeling of satisfaction,
is negative in its character, that is to say, it consists in freedom from pain, which is the positive element of existence. 9. Great minds are like eagles and build their nest on some lofty solitude. 10. Opinion is like a pendulum and obeys the same law. If it goes past the center of gravity on one side, it must go a like distance on the other, and it is only after a certain time that it finds the true point at which it can remain at rest. 11. Sleep is the interest we have to pay on the capital which is called in at death, and the higher the rate of interest and the more regularly it is paid, the further the date of redemption is postponed. 12. Every parting gives a foretaste of death, every coming together again a foretaste of the resurrection. 13. Riches, one may say, are like sea water. The more you drink, the thirstier you become, and the same is true of fame. 14. To be alone is the fate of all great minds. 15. 현재의 나가 아닌 존재를 바라지 말라.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으로 1819년에 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위 책은 1844년 재판이자 최종판이 출간되었을 때 무려 11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란 결코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은 맹목적인 의지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인생살이는 결국 고통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대중적 명성을 안겨준 책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책으로 1851년에 출간된 소품과 보일집에 실린 수필과 성찰의 일부인 아포리즘들이다. 쇼펜하우어는 부자인 아버지 덕분에 이처럼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함부르크에서 운영하던 한 상점의 창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하여튼 쇼펜하우어는 21세에 적잖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덕분에 밥벌이를 걱정하지 않고 철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삶이란 재미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나는 삶에 대해 성찰하며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이런 성찰의 결과는 쇼펜하우어가 발간한 책의 제목에 그대로 집약되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세계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질 세계는 그 세계를 이해하려는 정신 세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외적 세계는 그 존재를 관찰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각 주체의 의지는 독립적이다. 따라서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또한 의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스러운 의지는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수십억의 의지가 충돌하는 세계에서 갈등과 고통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행복은 그 자체로 실증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행복의 추구는 의지를 꺾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는 즐거움과 자존심이 세 가지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소유물, 즉 우리가 가진 것이고, 둘째는 명성이나 평판,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갖는 생각이며, 셋째는 인격, 즉 사람의 됨됨이이다. 처음 두 가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소유물은 언제라도 깨지거나 도난당할 수 있고, 명성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인격은 나만의 것이다. 우리는 의지대로 움직인다. 그런데 모두의 의지가 제각각이다. 따라서 행복의 비결은 의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나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조화가 합리적이고 유쾌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의지가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특징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 의지가 곧 우리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를 거부하고 다른 나가 되려 하는 것만큼 모순된 삶은 없다. 현재의 나가 아닌 존재를 바라지 말라. 얼핏 생각하면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런 삶은 고통스러운 존재론적 위기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까발리고 그런 후에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듯한 의지의 표출을 가차없이 억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 삶은 미스터리 투성이고 우리 꿈은 좌절되기 일수이며 우리가 노력해서 거두는 성과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지대로 사는 데 익숙해지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다 체념의 기술을 터득하는 길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희망이 좌절되면 체념할 줄 알아야 한다. 체념은 빠를수록 훗날을 위해서도 더 낫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 리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으로 1819년에 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책은 1844년 재판이자 최종판이 출간되었을 때 무려 11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란 결코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은 맹목적인 의지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인생살이는 결국 고통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대중적 명성을 안겨준 책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책으로 1851년에 출간된 소품과 보일집 애슐리. 쇼펜하우어는 부자인 아버지 덕분에 이처럼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함부르크에서 운영하던 한 상점의 창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하여튼 쇼펜하우어는 21세에 적잖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덕분에 밥벌이를 걱정하지 않고 철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삶이란 재미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나는 삶에 대해 성찰하며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이런 성찰의 결과는 쇼펜하우어가 발간한 책의 제목에 그대로 집약되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세계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질 세계는 그 세계를 이해하려는 정신 세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외적 세계는 그 존재를 관찰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각 주체의 의지는 독립적이다. 따라서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또한 의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스러운 의지는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수십억의 의지가 충돌하는 세계에서 갈등과 고통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행복은 그 자체로 실증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행복의 추구는 의지를 꺾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는 즐거움과 자존심이 세 가지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소유물, 즉 우리가 가진 것이고, 둘째는 명성이나 평판,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갖는 생각이며, 셋째는 인격, 즉 사람의 됨됨이다. 처음 두 가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소유물은 언제라도 깨지거나 도난당할 수 있고, 명성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인격은 나만의 것이다. 우리는 의지대로 움직인다. 그런데 모두의 의지가 제각각이다. 따라서 행복의 비결은 의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나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조화가 합리적이고 유쾌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의지가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특징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 의지가 곧 우리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를 거부하고 다른 나가 되려 하는 것만큼 모순된 삶은 없다. 현재의 나가 아닌 존재를 바라지 말라. 얼핏 생각하면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런 삶은 고통스러운 존재론적 위기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까발리고 그런 후에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듯한 위지의 표출을 가차없이 억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 삶은 미스터리 투성이고 우리 꿈은 좌절되기 일쑤이며 우리가 노력해서 거두는 성과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지대로 사는데 익숙해지는 편이 훨씬 낫다. 체념의 기술을 터득하는 길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희망이 좌절되면 체념할 줄 알아야 한다. 체념은 빠를수록 훗날을 위해서도 더 낫다. 제다. 쇼펜하우어.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게 된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계속 호의를 요구한다.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래봤자 좋을 것도 없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남는 건 결국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가족 간에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인 법이다. 그 가시는 더욱 크고 깊은 상처가 되어 나를 괴롭힌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의 온몸 구석구석에 나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이 비춰지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그 고통의 근원인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든 억지로 끌어안고 껴안으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고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게 어리석은 것이다.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그걸 모른다. 평생을 가도 안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반면 내가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걸 친절과 호의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인연을 이어가라.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저밀령 면직이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가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하지도 마라.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끝없이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도 같다. 인생은 기본이 고통이다.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고독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저밀령 연직이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타인에게 기대를 하지 말고 그저 자기 일을 잘하려고 노력해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지 않는가. 더더욱 고독을 끌어안아 내 든든한 벗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생애와 철학은 그가 경험한 개인적인 고난과 격변하는 유럽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의 철학적 사상은 인간의 본성과 세계를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을 제시하며 이성 중심의 당대 주류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탐구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 핵심 개념, 의지와 표상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본적인 본질이 비이성적이고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의지에 있다고 보았다. 이 의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인 욕구와 행동을 결정짓는 무의식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표상은 우리의 인식 체계에 의해 재구성된 세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재구성된 현실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 주요 개념에 기반한다. 의지와 표상. 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주관적이며 우리의 인식은 우리 뇌의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표상들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표상들은 외부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체계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사상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의지의 필연성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의 행동과 도덕성을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이성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드는 주장이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본적인 본질이 의지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의지는 끊임없이 욕구하고 추구하는 힘이며 모든 생명체의 행동과 우주의 원동력이 되는 근본적인 원리이다. 이 의지는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힘으로써 우리의 의식적 사고나 이성을 초월하여 작동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의지가 고통과 불만의 근원이라고 보았으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의지에서 해방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이성 중심의 철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는 칸트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칸트의 이성 중심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의지를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의 철학은 당대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으나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니체의 철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고통, 예술과 미학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 등을 탐구함으로써 근대성의 복잡성과 모순을 포착하는 데 기여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근대 서양 철학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인간 존재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 탐구에 그치지 않고 문학, 예술,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현대 사회와 문화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부터 우리는 특별한 시간여행을 한번 해보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뇌과학자인 벤저민 리벳을 서로 만나게 만들어서 위 문제를 서로 해명하도록 해보자. 시간을 거슬러 1850년으로 되돌아가서 쇼펜하우어가 살던 주거지로 가보자. 리벳은 환자들의 뇌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가하며 의식적 행동과 뇌 활동 사이의 시간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행동 결정이 의식적으로 인지되기 전에 뇌에서 이미 시작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지가 완전히 자유롭다는 기존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벤저민 리벳의 연구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사상을 연결짓는 이야기는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탐구합니다.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 앞에서 뇌 연구가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르며 리벳의 실험은 특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의 실험은 인간의 의식적 결정이 뇌 활동보다 지연되어 발생함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인간 의식과 의지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합니다. 리벳 씨,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맘에 있는 일이면 원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다짜고짜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내 맘에 있는 일이라 해도 무턱대고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었죠? 의지는 주인이고 이성은 그 밑에 있는 하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떤 경우에도 많건 적건 간에. 무슨 뜻이지요? 뭐 별다른 뜻은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건 적건 간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많건 적건 간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많건 적건 간에라는 것은 사람이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태양이 빛난다는 사실만큼 확실합니다. 당신도 말했잖아요. 의지는 의식되는 이성보다도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고. 얼마나 앞선다고 했죠? 약 0.5초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리벳 씨,
0.5초라고 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의지가 지휘를 하면 의식되는 이성은 그 뒤를 절뚝거리며 쫓아가기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성이 의지의 명령을 쫓아가기에도 힘에 겨운 상태인데 우리가 의지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의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의지라는 존재는 오로지 인식과 해설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도덕 철학은 도깨비 장난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사물에 대해 의식된 또는 이성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원래 인간의 본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에 덧붙인 장식용 액세서리 또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수사학적인 변명 아니며 뒤늦은 해설에 불과합니다. 저도 몇 마디 해도 될까요? 하세요. 의지로부터 자극이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고 그 자극이 하나의 결정으로 의식될 때까지 0.5초가 흘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손목을 움직일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의식된 자극이 행동을 옮겨지는 데에는 또다시 0.5초가 더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식된 결정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환자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반의지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최악의 사태를 언제라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반의지라? 기상천외한 생각입니다.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의지는 우리 손을 떠나 있지만 반의지는 여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우리를 아무리 몰아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동작 그만을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시계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지라고 부르는 무의식적인 부자유와 반의지라는 부르는 의식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낼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확증을 잡아낸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엄청난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하고서 너무 엄청난 추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쇼펜하우어 씨, 저의 실험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 결과는 매우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의지를 조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믿는다고 해가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반의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자유로운 반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반의지를 믿지 못한다면 살인자라 해도 어떻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살인자도 다음과 같이 변명할 것이 뻔합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의식적인 의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의지가 한번 발동하면 저로서도 속수무책입니다. 쇼펜하우어 또는 리벳의 저서를 참고해보세요. 인류는 어찌 되었든 간에 몹쓸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아니면 감옥에 갔든 안 갔든 간에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 씨, 그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에게 더 이상 진보는 없습니다. 대화 상황이 약간 불편해진 현 시점에서 이야기를 그만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의 입장에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고 타협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무작정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는 벤저민 리벳의 주장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과연 리벳의 실험 결과가 의지, 반의지 그리고 의식을 통합적으로 관찰하는 이론들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과연 충분한 것일까? 오늘날의 내 연구는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까마득하다. 내 연구는 영감 또는 창의 정신을 포함하는 인간의 의식, 의식된 의지 그리고 상상력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복잡한 게임에 대해서 측정은 고사하고 정확한 이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모든 내 연구자들은 물질과 정신의 관계에 대해서 독자적인 이론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주도적인 이론도 없다. 리벳 실험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 측정 결과가 불가피하게 언어를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계의 초록점의 위치를 알아내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표시할 때 피실험자의 엄표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식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손목을 안쪽으로 구부리려는 의지는 일단 선의적인 것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고도의 목표를 지닌 의지의 경우에도 선의식이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철학적인 논증의 초안을 잡는 경우에도 과연 선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 리벳 실험의 측정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그 해답은 간단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질문으로 연결된다. 뇌에서 발생하는 자극과 이 자극이 실제 동작으로 연결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낸다고 해도
의지가 지닌 자유의 성격이 규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의지에서 비롯되는 자극이나 충동의 성격들도 차이가 매우 크다. 적지 않은 충동들은 단순하지만 그 힘이 아주 강하다.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그리고 성적 충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매우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다층적인 것들의 예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볼 것인지, 법학을 전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이의 생일 파티를 크게 열어줄 것인지 등등. 이런 문제의 복잡성은 무엇이든 먹을 것을 찾게 만드는 배고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을 바라지 말라. 쇼펜하워.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으로 1819년에 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 책은 1844년 재판이자 최종판이 출간되었을 때 무려 11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란 결코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은 맹목적인 의지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인생살이는 결국 고통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대중적 명성을 안겨준 책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책으로 1851년에 출간된 소품과 보유. 쇼펜하워는 부자인 아버지 덕분에 이처럼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함부르크에서 운영하던 한 상점의 창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하여튼 쇼펜하워는 21세에 적잖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덕분에 밥벌이를 걱정하지 않고 철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삶이란 재미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나는 삶에 대해 성찰하며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이런 성찰의 결과는 쇼펜하우어가 발간한 책의 제목에 그대로 집약되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세계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질 세계는 그 세계를 이해하려는 정신 세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외적 세계는 그 존재를 관찰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각 주체의 의지는 독립적이다. 따라서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또한 의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스러운 의지는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수십억의 의지가 충돌하는 세계에서 갈등과 고통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행복은 그 자체로 실증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행복의 추구는 의지를 꺾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는 즐거움과 자존심이 세 가지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소유물, 즉 우리가 가진 것이고, 둘째는 명성이나 평판,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갖는 생각이며, 셋째는 인격, 즉 사람의 됨됨이이다. 처음 두 가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소유물은 언제라도 깨지거나 도난당할 수 있고, 명성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따라서 이 둘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인격은 나만의 것이다. 우리는 의지대로 움직인다. 그런데 모두의 의지가 제각각이다. 따라서 행복의 비결은 의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나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조화가 합리적이고 유쾌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의지가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특징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 의지가 곧 우리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를 거부하고 다른 나가 되려 하는 것만큼 모순된 삶은 없다. 현재의 나가 아닌 존재를 바라지 말라. 얼핏 생각하면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런 삶은 고통스러운 존재론적 위기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까발리고 그런 후에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듯한 의지의 표출을 가차없이 억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 삶은 미스터리 투성이고 우리 꿈은 좌절되기 일수이며 우리가 노력해서 거두는 성과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지대로 사는 데 익숙해지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다 체념의 기술을 터득하는 길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희망이 좌절되면 체념할 줄 알아야 한다. 체념은 빠를수록 훗날을 위해서도 더. 와 함께 깊이 생각하다. 40대는 삶의 절반을 지나온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음의 열정과 충동이 잦아들고 현실의 어려움과 책임감에 직면하며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깊은 인간 이해는 40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위안과 지침이 됩니다. 1.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가 단순히 외부적인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과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40대가 되면 젊음의 허상과 욕망에 눈을 뜨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를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거나 성공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삶의 의미는 현재에 집중하고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 사랑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 쇼펜하우어는 사랑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그는 사랑의 본질이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희생이라고 말하며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4.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불행의 원인. 쇼펜하우어는 불행의 원인으로 고통, 권태를 꼽는다. 우리의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가난할수록 궁핍과 결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할수록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있다. 없으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많으면 많다고 지겨워하는 것이 이 인간의 심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핍과 과잉의 양극단을 피해서 중간을 택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찾고자 노력한다. 자신의 고뇌를 객관적인 조건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고뇌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바꿔 해결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무료함의 근원인 내면의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 외적인 자극 대신 내적인 풍부함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결핍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태, 따분함, 지루함을 충분히 견뎌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